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제 6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따라 빗방울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립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덧 5년, 그 후로 아들 동수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전화로 대충 인사만 하고 끊어버리는 게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동수야,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찾아뵐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중개했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제 집 근처에도 오지 않는군요.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문자라도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작년 생일에 받은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져 갔고 방 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 더욱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 위해 소량으로 포장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쯤이면 집 안이 북적거렸는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동수 이번에 승진했대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애기 소식 들려주려나? 그때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혼잣말로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동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시절 상장을 들고 찍은 사진,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대학 등록금을 내주던 날, 동수가 했던 약속이 귓가에 맴돕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시계는 이제 막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동수의 집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강남 아파트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비록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생일날 아들 집에 찾아가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저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동수 내외에게 줄 선물 봉투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록 제 생일이지만 손 비어가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갑자기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저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금빛 로고가 반짝이는 49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문득 제 낡은 우산과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제가 들어서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디 찾아가세요? 4905호에 사는 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화는 하고 오셨습니까? 아, 제 생일이라서 깜짝 방문하려고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먼저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저는 초라해진 마음을 감추며 로비 한켠에 있는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4905호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동수 아버지네. 네, 아버님이세요? 지금 웬일이세요? 내가 오늘 생일이라. 어머, 죄송해요.
근데 지금 손님들이 와 계셔서. 그때 안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동수야, 누군데 그래? 아,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지나가는 분이 왜 여기를 와?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가면 안 될까? 지금은 정말 곤란한데 동수 씨도 바빠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동수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동수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아, 진짜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서 중요한 모임 중이에요. 잠깐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동수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희 집에 파티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중요한 손님들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오시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매번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매번이라니. 내가 언제.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시면서 맨날 이런 식이시잖아요. 며느리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지금 올라오시면 정말 안 된다고요. 저희 집에 중요한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신경 써야 할 귀빈들이 계시다고요. 아버님도 참 눈치도 없으시네. 한 번도 안 오시더니 뭔가 필요하실 때만 오시고. 이러시면 곤란하다니까요. 저기 앞에 편의점이나 가서 기다리시든가 하세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든가.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저희 체면이 깎이잖아요. 아버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아세요?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되나? 정말 속 터져서 원. 사람이 때와 장소를 좀 가려가면서 움직여야지. 이게 뭐예요?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동수 씨, 어서 들어가요. 귀한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아버님은 그만 가보세요.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연락이나 하시고 오세요. 아니, 그것도 됐고 그냥 우리 이대로 살아요. 서로 불편하게 뭐하러 그러고 살아요? 며느리는 동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동수야,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네.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이런 날 찾아오시고 체면이고 뭐고 다 망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저희 집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아, 정말 미치겠네. 그냥 가시라니까요. 이러고 계시면 제가 더 할 말 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 차라리 이참에 확실히 하죠. 앞으로도 이러실 거면 아예 오지 마세요. 귀찮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드렸는데 그 뜻도 모르시나? 답답하네 진짜. 어서 가시라고요. 동수와 며느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동수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주머니 속에 생일 선물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세차게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결국 저는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아들의 집 근처 골목에서 서성였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주차장 한켠에 있는 작은 지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둑해질 무렵 아파트 현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입구의 밝은 조명 아래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장인어른 생신 파티 정말 즐거웠다. 네, 매년 이렇게 해드려야죠. 우리 아버님 아니십니까? 아들은 웃으며 사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아이고, 아버님. 당연한 일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님을 모셔왔잖아요. 안사돈도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잘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님, 과찬이세요.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며느리는 안사돈에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비가 다시 오네요. 엄마, 조심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동수는 재빨리 우산을 펼쳐 장인 장모님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우리 동수 내외가 이렇게 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사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은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동수가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장인의 생일은 매년 이렇게 챙기고 있었다니.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 보내기도 귀찮아하던 아들이 장인에게는 이렇게 극진했다니.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동수야, 다음 달에 있을 골프 모임도 잊지 말고. 네, 장인어른. 벌써 예약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최고급 골프장으로 예약했어요. 비싼 양주를 한 병씩 손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동수가 준비한 와인이 정말 좋더군. 역시 우리 사위야. 아버님 생신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주머니에 넣어둔 생일 선물 봉투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주차장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았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흰머리카락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오늘 입고 나간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양말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아내의 옷가지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고 숟가락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더욱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벽지의 얼룩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과 부동산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수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모든 걸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준비해온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은 총 10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건 한 건 정직하게 중개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세금도 성실하게 냈습니다. 이 돈을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특히 IT, 물류, 시스템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제 의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동수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인 덕분에 승진했다는 것도 그 회사가 장인의 인맥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IT 스타트업들의 도전으로 그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은 바로 그 스타트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이 기부금으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부동산 사무실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단칸방으로 옮기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동수가 어렸을 때 준 연필꽂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연필꽂이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아들이 쌓아올린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한 달 후 아침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는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습니다. 67세 김판규 씨, 전 재산 100억 원을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기부. 실리콘밸리식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기부. 물류 테크 스타트업들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각종 경제신문의 일면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물류업계의 지각 변동 예고. 청년 스타트업들의 도전. 혁신적인 IT 물류 시스템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 기존 업계 위협. 인터넷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숨에 김판규였고 2위는 물류 스타트업, 3위는 청년 기부였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어르신. 대한민국이 이런 분들 덕분에 발전하는 것. 각종 언론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TV에서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청년들을 위해 기부한 김판규 씨.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이 이런 분이었어. TV에 나온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 김 선생님 맞나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지관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문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앞에 놓인 신문에도 제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아니세요? TV에서 봤어요? 이제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제 기부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물류 시스템이 혁신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땡땡 물류 시스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그저 청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요. 그 전화도 끊었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벨이 울렸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청년 스타트업들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시장 출격 준비. 기존 업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저는 조용히 웃으며 TV를 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동수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 경로 최적화와 AI 기반 재고 관리로 물류비 30% 절감 가능. 클라우드 기반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실시간 화물 추적 구현. 땡땡 물류 시스템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새로운 스타트업들로 옮겨갔습니다. 김동수 부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주요 거래처 A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신생업체들과 경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보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땡땡 물류 시스템. 스타트업 공세 수세적 대응. 주가 급락. 물류업계 지각 변동, 청년 스타트업들의 돌풍. 동수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인맥으로 버텨오던 회사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동수는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를 열지 못할 것입니다. 장인의 생일날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를 부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수의 회사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한껏 기죽은 모습으로 퇴근하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모님과의 골프 모임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동수 부장,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다면서? 장인어른 체면도 있는데 이번엔 좀 봐주지 그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 모든 소식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생일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분이에요. 그날의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년 후 동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동수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장인의 입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부장님,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인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아버님께 한 번만 더 부탁드려볼까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결국 동수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한 일이... 난 그저 청년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아버지, 제발... 끊어라. 동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잘난 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셰프를 부르며 장인의 생일을 축하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골프장을 드나들던 며느리도 이제는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생일날 저를 쫓아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마치 제 생일날 내리던 그 비처럼.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동수가 제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명품 정장도 반짝이는 구두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개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그가 이제야 이 좁은 단칸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돌아가. 난 더 이상 네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아버지라고 부르나?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 네 장인어른 생일 파티할 때는 정신이 멀쩡했고 아버지, 그건 매년 그렇게 잘 챙겨주더구나.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차갑고 서늘한 비였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네? 혼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가 나를 버렸을 때 그 기분. 아버지, 제발. 이제 장인은 너를 어떻게 대하더냐? 동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그래. 너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난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 돈으로 너를 대학도 보냈고 너가 취직할 때도 묵묵히 지켜봤지. 동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넌 돈 있는 장인이 생기자마자 나를 버렸어. 아버지. 이제 그 장인이 너를 버렸고.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난 이제 너 같은 아들이 없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다. 그럼.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동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아버지,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래, 나도 그랬었지. 제발. 넌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은 아니야. 동수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제 생일날의 제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는 제가 그를 버린 것입니다. 냉정하고 매정하게. 그가 그랬던 것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이제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막이 그리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제 생일날의 그 아픔도 이제는 조금씩 옅어져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지원한 청년들의 회사들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은인이라 부르며 자주 찾아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동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제 자식이 되었고요. 매주 목요일이면 어르신들과 바둑을 둡니다. 김 선생, 오늘은 내가 이길 걸세. 그럴 리가요. 제가 한 수 져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복지관이 이제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아, 그래.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끔 동수의 편의점 앞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도 이제는 제게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청년들에게 사업 경험도 들려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청년들과 멘토링 약속이 있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업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선생님, 이번에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있는데 걱정이에요. 겁내지 말게. 내가 예전에 상가 계약할 때도 청년들은 제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제 생일날이면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프랑스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지관에서 소박하게 잔치를 엽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박한 미역국을 나눠 먹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저에겐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면 지금의 저를 보며 무엇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야 찾았네요. 진정한 행복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달빛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평온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복수심도 모두 봄바람에 실려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눈을 뜹니다. 창가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제 인생의 지도를 봅니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저의 젊은 시절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가 따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한 생일도 외로운 저녁도 없습니다. 제 생일이면 복지관은 작은 축제가 됩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자리.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본다면 이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제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 쓸쓸했던 생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는 박미염이라고 합니다. 올해 82세예요. 1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답니다. 그때 일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 가족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겐 아들 성태와 딸 성희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60세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 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72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기다렸죠. 매년 생일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 축하해주곤 했거든요. 케이크를 사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시계를 보며 현관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손주들도 없었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어서 와. 밥 먹으러 온 거지? 성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식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은 성태와 성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성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이사를 해야 하지? 성희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커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월세방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명의를 넘겼던 걸 후회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이 집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거였어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성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인생도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희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우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안전해요.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하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자식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타인만 남아있는 것 같았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이 된다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 도움을 받겠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못 살겠어요. 이제는 저희 삶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도 느꼈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식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나갈게.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제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성태와 성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사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성희가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겐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 가득한 정원이 보였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꽃들과 나무들. 이제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제 말에 성태와 성희는 잠시 망설이다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성태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들이 나가고 혼자 남자 저는 소파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 삶이, 제 희생이, 제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태와 성희가 정해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죠. 방 한 칸짜리 좁은 집이었어요. 제 소중한 물건들 대부분은 버리거나 팔아야 했어요. 이사하는 날 성태와 성희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동네 복지사분이 도와주셨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어요. 연금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죠. 때로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후 제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어요. 그 작은 월세방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눈물만 흘렸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에 몸을 웅크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침이 되자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뿐이었죠. 연금으로는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결국 찾은 것이 아파트 청소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쓸고 닦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는 굽고 무릎은 아팠죠. 하루 일을 마치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미엄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동료 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아팠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무리하게 일하셨군요. 당분간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쉴 수 없었거든요. 쉬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방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일해야 해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면 더 큰 병이 날 수 있어요. 결국 일주일간 쉬어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었죠.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닐까? 다행히 일주일 후에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할 수는 없었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월급이 줄어들었고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어요. 그 즈음 동네 복지관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가기 싫었죠.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어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더 드세요. 급식 봉사자분이 반찬을 더 담아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때는 저도 남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미엄 씨, 우리 같이 힘내자고요. 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주말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죠. 가끔은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성태와 성희는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리려 했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꽃을 키우며 위안을 얻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 일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미엄아, 박미엄 맞지?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김영자였죠. 40년도 더 된 옛 친구예요. 결혼하고 이사간 뒤로 소식이 끊겼던 친구였어요. 영자야, 이게 얼마만이니? 반가워서 얼싸안았어요. 하지만 곧 제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영자는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미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영자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처지를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영자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어요. 나 여기 밥 먹으러 왔어. 영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여기서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영자가 커피를 주문했죠. 저는 망설이다 물 한 잔만 시켰어요. 커피 한 잔 값이 제게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미엄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영자의 물음에 저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일,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연명하는 생활, 모든 걸 다 말했죠. 영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죠. 미엄아, 혹시 기호 씨가 남긴 특허 얘기 들어봤어? 저는 갑자기 튀어나온 남편 얘기에 당황했어요. 무슨 특허?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영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 남편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출원했던 특허가 있대. 그게 지금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더라. 저는 여전히 영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특허를 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영자야? 영자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미엄아, 너가 그 특허권의 상속자야. 그 특허로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대. 근데 그 돈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특허, 돈, 상속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를 만나봐야 해.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 한번 만나볼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변호사를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혹시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겁도 났죠. 하지만 영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소개해준 변호사 김민수 씨를 만났죠.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박미엄 씨, 남편분의 특허가 지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변호사 비용도 걱정됐죠. 하지만 김 변호사는 승소 후에 받기로 하고 제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긴 법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법정에 서는 것도 복잡한 서류를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끝까지 도와줬어요. 박미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어 계속 싸웠어요. 몇 달간의 힘든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죠. 원고 박미엄 씨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기쁨, 안도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박미영 씨. 이제 특허권을 되찾으셨어요. 앞으로 들어올 로열티가 얼마나 될지 아세요? 그가 말한 금액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돈이면 제 여생을 넉넉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김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박미영 씨의 돈입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가로채던 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동안의 고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자식들 생각이 났거든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 다시 제게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박미영 씨.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특허권을 되찾은 후 제 인생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었어요. 은행 계좌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입금되는 걸 보고 며칠 동안 얼떨떨했죠. 이게 정말 제 돈인가 싶어 은행에 확인 전화도 여러 번 했어요. 네, 박미영 고객님, 모두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은행 직원의 공손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살던 월세방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10년 동안 저를 지켜준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죠. 짐을 싸면서 그동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부동산을 통해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넓은 거실, 호텔 같은 욕실, 멋진 전망.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의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대로 된 가구와 가전제품을 샀어요. 평생 아끼며 살았던 저로서는 큰 결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고객님, 이 의자 한번 앉아보세요. 허리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가구점 직원의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앉아보니 정말 편안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결정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고 조금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 공간이 저만의 안식처가 되어가는 걸 느꼈죠. 건강관리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거든요. 종합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어요. 박미영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네요. 이제부터 건강에 신경 쓰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제 몸을 혹사시켰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아침 운동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보였고요. 옷차림도 바꿨어요. 평생 값싼 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봤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 정말 멋지세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말에 처음으로 제가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도 바꿨어요. 평생 검은 머리만 고수하다가 처음으로 염색을 해봤죠. 미용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고객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우아하시고요. 미용사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뿌듯했죠. 이렇게 외모가 바뀌니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하루는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옛 동네 주민을 만났어요. 세상에, 정말 박미영 씨네요. 어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정말 우아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0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했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그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 월세방에서 혼자 울던 밤들.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기로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 박미영님,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던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박미영,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하면 힘이 나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요가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죠? 인터폰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금 불안한 마음에 모니터를 봤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모니터 속에는 10년 만에 보는 제 자식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죠. 그들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어요. 제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겠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문을 열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성태와 성희가 보였죠. 그들의 모습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이 들고 지쳐 보였죠. 어머니. 성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죠.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 하지만 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무슨 일이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은 제 모습에 놀란 듯 했어요. 아마 예전에 초라하고 나약한 저를 기대했나 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성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성희도 따라 무릎을 꿇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무릎 꿇지 마.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10년 전에는 내가 어떻게 애원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저희가 그때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겨우 끼니를 이어갈 때 왜 찾아오지 않았어?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소중함? 내가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소중해진 거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왜 지금 와서 찾아온 거야?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희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버렸어.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제발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1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 그걸 알아?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 더 이상 너희를 볼 생각이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다니.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만해.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제발요.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의 나를 구해줄 수 있어?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 그게 나쁜 짓 정도로 끝날 일이었니?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 그래, 용서는 할게. 하지만 너희를 다시 내 삶에 받아들일 순 없어. 어머니,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죽을 만큼 아팠어. 그 고통을 너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희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어리석었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상처받았어. 어머니, 그 상처 어떻게 하면 치유해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겠지. 하지만 그 흉터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저희가 그 흉터를 지워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는 이제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 거야. 어머니, 저희를 완전히 버리실 건가요? 버리다니 그런 말은 하지 마. 너희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순 없어. 어머니. 그만해. 이제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어머니,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 저희가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알아. 하지만 뉘우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너희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아.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진 않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는 했어.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달라. 저희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아니야.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몰라. 어머니, 저희를 영원히 안 보실 건가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만. 이제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희 마음이야.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언젠가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봐야 할까요? 그래. 이제 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알았어. 이제 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그들이 울며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10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동안 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일어나 거실로 가서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날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내가 잘한 걸까? 잠시 동안 후회도 들었어요. 그래도 저들은 제 자식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성태와 성희는 끊임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성희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너희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때로는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죠. 값비싼 화장품, 고급 식재료,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하지만 저는 모두 돌려보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산삼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성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필요 없어. 가져가.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들의 아양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이제 와서 내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겠지. 쓴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죠.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다니 너무 늦었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와 애원했고 심지어 제 집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경비원이 그들을 내쫓으려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미영님, 자식분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10년 전 재산 횡령의 증거를 찾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불꽃이 일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돼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들을 고소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죠.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제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성태와 성희가 찾아와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죠. 어머니, 우리 좀 봐주세요.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성태가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너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 이제 모든 건 법이 해결할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법이요? 무슨 뜻이세요, 어머니?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가 10년 전에 저지른 일 기억나니?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 말이야. 그 말에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성태가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제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너희가 빼돌린 재산 모두 돌려받을 거고 책임을 물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 애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갚을게요. 성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죠. 늦었어.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모든 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뒤에서 그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죠. 다음 날 김 변호사와 만나 고소장 제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제 권리를 찾는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죠. 박미영님,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고소장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태와 성희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그들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어요. 이제는 애원하는 대신 협박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뿐이에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성태가 전화로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제 와서 협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너네가 저지른 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김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했고 저도 그간의 일을 모두 진술서로 정리했죠. 박미영님, 승산이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한편 성태와 성희는 계속해서 저를 회유하려 했어요.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위협으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성희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내 곁에서 효도. 내 곁에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다짐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자식들과의 싸움이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죠. 비록 힘들고 아픈 과정이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박미영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성태 씨와 성희 씨가 어르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송인가요? 그들이 박미영님의 정신 능력을 문제 삼아 재산 관리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요? 최근 어르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들을 고소한 것을 두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제가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성태와 성희와 눈이 마주쳤죠. 그들의 눈에서 탐욕과 교활함이 보였어요. 박미영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태와 성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는 제가 최근에 한 행동들을 열거하며 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죠. 박미영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박미영님의 기부 행위는 오히려 그분의 올바른 판단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결정은 매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계속됐어요.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가슴이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저는 정신이 매우 건강합니다. 오히려 제 자식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 이런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더 비정상적인 행동 아닐까요? 당당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니.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성태 씨와 성희 씨 과거 행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이었어요. 성태와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 자료들을 보시면 그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재산 거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서류, 심지어 성태와 성희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이 이메일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지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정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성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재판장님,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태 씨와 성희 씨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관리인 지적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태와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했죠. 법정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박미영님,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소송은 자연스럽게 기각될 겁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제 자식들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팠거든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들은 저를 이용하고 속이기만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아도 되고 제 인생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것 같았죠. 다음 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제 권리를 지킬 거예요.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혼자 지내며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들과 법정에서 맞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죠. 특히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자리에 앉으며 성태와 성희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들도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성태는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 있었고 성희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자 법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성태 씨와 성희 씨가 10년 전 어머니를 내쫓을 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의 보조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고개를 돌려 성태와 성희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성태는 눈을 크게 뜨고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성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유산을 빼돌렸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꼼꼼히 서류를 살펴봤죠.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니 그 내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날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시간들. 그때의 고통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죠. 이 의료 기록을 보시면 박미영 님이 영양실조와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녀가 자식들에 의해 버려진 직후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재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성태와 성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성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건 모두 오해입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궁색해 보였죠.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요. 재판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볼 때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태와 성희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 했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 그들의 모습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지난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최종 선고의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죠.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성태와 성희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피고인 김성태와 김성희에게 재산 횡령 및 노인 방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죠. 박미영님의 정신 능력은 온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녀의 대응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인 지정 요구는 기각되며 모든 재산권은 박미영님에게 귀속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0년 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성태와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후회와 두려움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성희도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구나. 법정을 나오는 길, 햇살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김 변호사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물었어요. 박미영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0년간의 고통, 그리고 지금의 승리. 이 모든 경험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것 같았죠. 제 재산을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제 말을 듣자 김 변호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바로 재단을 설립했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어요. 가진 돈의 절반을 털어 마련한 곳이었죠. 재단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도와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한 일은 독거노인 몇 분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점점 재단의 규모가 커져갔어요. 버림받은 노인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어요. 더불어 노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제가 겪었던 고통을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어느 날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영님 덕분에 살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그 순간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TV에도 나가고 책도 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책을 읽고 왔다고 했죠. 박미영 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후원에 나섰죠. 처음엔 작은 물결이었지만 점점 큰 파도가 되어갔어요. 가끔 성태와 성의 생각이 나기도 해요. 처음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그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재단 건물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그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요.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 그리고 그 후의 변화와 성장.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문득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재단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눔의 기쁨, 함께 사는 삶의 의미, 그리고 용서의 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거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이에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절 이야기부터 자세히 해볼까요? 젊은 시절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창 예쁘고 활기찼던 때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죠. 저는 20대 초반에 시집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 정년기라고 해서 주변에서 빨리 시집가라고 닥달하던 때였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낫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참 곱상하다고들 했어요. 그래서 중매로 소개받은 남자를 보고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씨도 점잖고 듬직해 보이고 저 정도면 평생 날 책임져 주겠구나 싶었죠. 근데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까다로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죠. 뭐 하고 있냐? 놀지 말고 방바닥도 닦고 거실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현관도 닦고 다락방도 닦고 부엌도 닦고 접시도 닦고 신발도 닦고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시킨 일을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날 많이 사랑해줘서 견딜만 했죠. 밤마다 꼭 안고 자려고 하고 허리가 너무 가늘어요. 밥 많이 먹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절 아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절 보고 미소 짓는 게 제일 기다려지고 좋았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애 둘을 낳아서 기르느라 육아에 전념했죠.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통통하고 예뻤어요. 눈도 크고 코도 오뚝하니 반듯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둘째도 아들인데 첫째만큼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밤낮으로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들 책임감 있게 돌봐줬죠.
휴일에는 꼭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들이 가고 그랬어요. 전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그렇게 10년 정도를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퇴근이 늦어지고 전화를 안 받고 외박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직장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자한테서 온 건데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이게 뭐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죠. 당신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맞죠? 그 여자 누구예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남편이 처음엔 모른 척 하다가 결국 시인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10년을 같이 살면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는 당신 위해서 이 고된 시집살이도 다 견뎠는데 말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몽에서 빨리 깨고 싶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여자랑 진지하게 살고 싶다. 이혼하자. 아이들과 집은 내가 다 가질 거니까 너는 나가. 나가서 방바닥이나 닦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누가 당신 여자예요? 내가 당신 법적 아내예요. 애들 엄마라고요. 근데 당신이 날 이렇게 내쫓을 수 있어요? 이혼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버텼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저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홀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밥은 먹어야 하는데 울음부터 터지고 아이들은 아빠 보고 싶다고 졸라대고. 근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당신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갔다고 말해야 하나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텐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간 거라고 둘러댔어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혼자 주저앉아 밤새 울기 일쑤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난 미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근데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더라고요. 제 딸린 애들이 눈에 밟혀요. 내가 무너지면 애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났죠. 그때부터 전 그냥 로봇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만 했죠. 도시락 장사도 해보고 청소부로도 뛰어보고 공장에서 일용직도 뛰었어요. 밤낮으로 몸 혹사시키면서 돈을 벌었죠. 애들 학비며 먹고 살 끼니며 겨우겨우 마련했어요. 어찌나 힘들던지 지금 생각해도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커가는 게 위안이 됐어요. 첫째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죠. 둘째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생하며 30년을 살았어요. 애들도 대학 보내고 장가도 보냈죠. 조금씩 여유도 생기고 노후도 좀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땅 투기 붐이 일어서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논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논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산값의 10배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50배가 더 올랐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 마지막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때 진짜 하늘한테 감사 또 감사했어요.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될 줄이야. 이걸로 노후도 안심이고 애들한테도 남겨줄 게 있겠구나 싶었죠. 근데 그렇게 기쁜 상황에 누가 찾아왔게요? 바로 그 못된 전 남편이 감히 찾아온 거예요. 30년 만에 절 찾아와서는 용서해줘. 화해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화해를 해요? 근데도 막무가내로 빌더라고요. 마음이 변했다. 이제 널 위해 살 거야.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나이도 들고 혼자 사는 게 쓸쓸하긴 했거든요. 같이 있어줄 사람이 있음 외롭진 않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미워한 것도 사실 사랑이 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늙어서 혼자 죽기는 싫더라고요. 옛 정을 봐서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한 거죠. 근데 자식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라면서 끝까지 절 설득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쫓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재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서로 노력했죠. 남편도 많이 변해서 날 정말 아껴주더라고요. 손주들도 예뻐해주고 내 옆을 지켜주는 게 고마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행복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돈 10억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처음엔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난리가 났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방팔방 찾아다녔는데 집에 남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용서해달라더니 사랑한다더니 전부 다 가식이었다는 거죠. 저에게 닥친 두 번째 배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고 살아온 세월이 모두 헛된 것처럼 여겨졌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힘들게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조리 빼앗기고 사랑한다 말하던 사람에게 이토록 배신을 당하다니요. 이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 외로운 마음에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갔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다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출발하고 싶어 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모든 게 철저한 계획 하에 벌어진 연극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못 믿을 정도로 배신하다니 말이에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리고 가슴은 비틀어지는 아픔뿐이더라고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내리시나 싶기도 하고. 그저 한없이 서글프고 비참할 뿐이었죠. 근데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노인네를 상대로 사기치고 돈 뜯어내는 악독한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저없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기 결혼이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죠. 수십 년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겼다고 파렴치한 사기꾼을 반드시 잡아달라고 호소했어요. 주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경찰에서 조사해보니 그 자식이 제 돈으로 별장을 짓고 젊은 여자들까지 끌어모아 흥청망청 살고 있더라고요. 호화찬란한 저택에서 온갖 유흥을 즐기는데 그 돈이 다 제 것이라니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가만둘 수가 없었죠. 당장 경찰과 함께 그 별장으로 쳐들어갔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순식간에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비백산한 그 남자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그동안의 원한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죠. 나이 많은 여자를 꼬드겨 돈 뜯어내고 사기 결혼으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이런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얼버무리면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너가 돈이 있는 걸 알고 접근한 건 맞지만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당장 저리 꺼지라고 소리치며 경찰들에게 넘겼죠. 나중에 취조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들은 사실인데 그 남자가 연쇄 결혼 사기범이더라고요. 그동안 저 같은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빙자하고 결혼한 뒤 재산을 모조리 가로채는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사악함에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끌어올랐죠. 이내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이 줄을 이었어요. 다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사기꾼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절로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웠죠. 어쨌든 경찰에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진술도 꼼꼼히 받고 증거 자료도 수집하고 그 남자 소유 재산도 추적하느라 분주했죠.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덧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검사는 그 자식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중형을 구형했어요. 피해자들은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호소했죠. 그걸 지켜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재판부에서도 그 남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중형을 선고했어요. 사기혼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무려 징역 30년형이 떨어졌죠. 피고인석에서 망연자실해하는 그 자식을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어요. 30년 감옥 신세를 지게 생겼으니 어느 정도 죗값은 치를 테지만 제 상처까지 씻을 순 없겠죠. 하지만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진 것 같아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지 못하게 된 것도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남편 명의의 별장을 수리하던 인부가 깔개 속에 숨겨진 돈뭉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댁에서 가로챈 돈 중 일부를 거기에 숨겨둔 모양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써먹으려고 감춰둔 거였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고 살이 떨리더라고요. 당장 그 돈을 건네달라고 요구했죠. 제 피 같은 돈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경찰이 오히려 그 돈을 압수해 가더니 저를 남편의 공범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갑자기 제가 피의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조사실에 불려가서 밤낮으로 취조를 받았어요. 남편과 짜고 돈을 빼돌렸다는 억측이 난무했죠. 이게 다 뭐요? 피해자인 제가 도리어 범인으로 지목되다니.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꿋꿋이 결백을 주장했죠. 남편과 재혼한 것도 재산을 빼앗긴 것도 모두 사기에 당한 것뿐이라고요. 순전히 피해자일 뿐이며 그 돈은 정당하게 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끈질긴 노력 끝에 경찰도 점차 제 말을 믿게 되었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제 결백이 밝혀졌죠. 무엇보다 남편 스스로가 모든 걸 자백하면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자식도 끝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더라고요. 사기혼을 벌이고 돈을 갈취한 건 자기 혼자 한 일이며 아내는 철저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진술한 거죠. 마침내 그 악몽 같던 의혹이 거치고 제 결백이 입증되었어요. 강제로 빼앗겼던 돈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억울함과 분노에 떨던 심장이 조금은 평온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오랜 싸움을 끝내고 진실을 밝혀낸 저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저지른 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저는 떳떳하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되었죠. 비록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보상받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위안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게 감사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양심 선언을 하고 죄를 자백한 게 저로서는 큰 위로가 되었죠. 비록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마지막까지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가엾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겠죠. 이렇게 기나긴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저는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으며 살 것 같았는데 어느덧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두렵기도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해요. 그나저나 감옥에 처박힌 남편은 30년 동안이나 철창 신세를 져야 하겠죠.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해요. 그렇게 사기치고 떵떵거리더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커다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하늘이 절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 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요. 남은 인생을 악에 바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물론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시련도 지나간 일이 되겠죠.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다시 찾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손주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또 한 가지 마음먹은 게 있어요. 저처럼 사기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해보려고요.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 같은 걸 지원해드리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겪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겠죠. 하늘에서 닫힌 문 대신 열린 문을 마련해 줄 거라 믿어요. 험난했던 인생길도 끝이 있듯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끔찍한 사연이었죠? 이런 얘기 늘어놓는 저도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속 시원히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딛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저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세요.
이제 저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수놓고 싶네요. 비록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내일을 꿈꾸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겠지만 결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의 소중함도 사람 마음의 복잡함도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그보다 더 크게 깨달은 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먼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을 만들었죠.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 기금으로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씻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덕분에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오세요. 또 독거노인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어요. 자식은 없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댁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건강도 체크하고 있죠. 쓸쓸한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그 외에도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같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누며 사는 인생,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엔 항상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가득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달려와 준 친구들이죠. 다들 열정이 가득한 청춘들이에요. 힘차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나와요. 얼마 전엔 그 친구들이랑 소풍을 다녀왔어요. 공원에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으면서 하루 종일 얘기꽃을 피웠죠. 서로의 꿈과 고민도 나누고 응원도 해주고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보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혼자 쓸쓸히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거든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요즘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틈틈이 아이들 이야기책도 들려주고요. 소소하지만 알찬 일상이에요.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인생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나온 날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슬픔이 채가 시진 않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절 더 강인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의 평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준 소중한 분들과 함께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토록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정 나누시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사랑으로 채워가렵니다. 비록 먼 훗날 이별의 순간이 온다 해도 그때까지 후회 없이 꽉 채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제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옆에 앉아 귀 기울여 주시니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마음 가득 담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